2021년 8월 29일 일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한 중년 남성.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죠. 그는 망설임 없이 경찰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직 경찰관에게 믿기 힘든 말을 쏟아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차에 시신이 있습니다. 순간 경찰서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관들은 긴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고 남자가 가리킨 차량의 뒷좌석에서 담요에 덮인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죠. 50대 여성 B씨였어요. 현장에서 남자는 즉시 긴급 체포됐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의 범인이 제 발로 찾아와 자수한 이례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남자. 그의 입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집에. 경찰은 즉시 그의 거주지인 서울 거여동의 한 빌라로 출동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 그곳에서는 이불에 덮인 채 숨져있는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40대 여성 A씨였죠. 불과 이틀 사이에 2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전자발찌를 찬 흉악범의 연쇄살인. 경찰과 법무부는 그가 첫 번째 시신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서울 도심을 활보하며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를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이 벌어진 2021년 8월 26일. 서울의 여름이 아직 기승을 부리던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강윤성의 하루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이미 끔찍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후 3시 57분, 강윤성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한 철물점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구들 사이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한 가지 물건을 집어들었죠. 바로 굵은 쇠붙이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공업용 절단기였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에게 이 물건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 국가가 채워놓은 감시의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거였죠. 그는 절단기를 태연하게 계산하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준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약 1시간 뒤인 오후 5시경. 이번에는 온갖 식료품과 생활용품으로 북적이던 송파구 삼전동의 한 마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방용품 코너에서 날카롭게 잘 다듬어진 식칼 한 자루를 골라서 계산대로 가져갔어요. 조금 전 구입한 절단기가 국가의 감시망을 향한 도구였다면 이 식칼은 이제 한 인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도구였죠. 이렇게 그는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시스템을 파괴할 도구와 사람을 해칠 도구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벌어질 비극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 셈입니다. 그날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 강윤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거여동 집으로 불렀습니다. 출소 후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집 안에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와 판결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화의 주제는 결국 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A씨를 살해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두 가지 다른 진술이 존재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강윤성은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배했던 돈 문제가 또다시 살인의 동기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더욱 섬뜩한 이유를 댔습니다. 바로 성관계를 거부해서 살해했다는 것이었죠. 어느 쪽이 진실이든 자신의 욕망이 거절당하자 상대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는 이불을 이용해 A씨의 몸을 제압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국가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주된 사인은 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A씨가 완전히 숨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후에 미리 준비해둔 시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숨진 피해자의 신체 여러 곳에 상처를 내는 끔찍한 행위까지 저질렀어요. 이는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 자신의 범죄 결과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그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밤 11시 30분, 집안에는 방금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의 시신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와 죄책감에 몸서리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상황이죠. 하지만 강윤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연히 휴대폰을 들고 한 지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쏟아낸 말들은 그의 머릿속이 오직 돈과 도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손 다 찢어졌어. 피 철철 나고. 여기서 그는 자신의 범행을 살인이 아닌 사고라고 표현합니다. 범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려는 심리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곧바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네가 돈을 안 해줘서 모든 게 끝났다.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지인의 탓으로 돌리며 돈을 요구한 겁니다. 지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다쳤어. 한 명 여자 라고만 짧게 답했어요. 이 통화에서 그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명확히 밝혔죠. 발찌는 안 끊었어 아직. 커터는 사놨어 오늘. 차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끊으면 완전히 도망 생활해야 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살인이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즉, 법무부의 감시 시스템은 그가 집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시신과 함께 몇 시간을 보낼 동안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첫 살인을 저지른 직후임에도 그의 목소리에선 단 한 톨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돈에 대한 집착과 시스템을 비웃으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치밀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날이 막 바뀌었던 새벽 12시 14분. 서울 어딘가에 있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경고등과 함께 경보음이 울립니다. 강윤성의 전자발찌에서 야간 외출 제한 위반 신호가 잡힌 거예요. 이것은 시스템이 그의 이상행동을 감지한 첫 번째 공식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번째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첫 번째 기회였죠.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관들이 즉시 그의 거여동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새벽 12시 34분, 강윤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시스템의 경보는 해제됐어요. 그의 집에 도착한 보호관찰관들은 그와 통화를 시도합니다. 강윤성은 너무나도 침착하게 여자친구가 갑자기 배탈이 나서 약을 사러 잠시 편의점에 다녀왔다 라는 거짓말을 둘러댔죠. 보호관찰관들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규정 위반이니 나중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 라는 원칙적인 고지만을 남긴 채 현장에서 철수했어요. 그들이 서 있던 문 너머 불과 몇 미터 안쪽에는 차갑게 식어가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감시망은 범죄의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범인의 변명 한마디에 스스로 물러서고 말았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긴 강윤성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죠. 그날 오전에는 직접 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어쩔 수 없이 위반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뻔뻔함까지 보였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자 그는 첫 번째 살인의 대가로 손에 넣은 전리품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서울 강남의 번화가로 향합니다. 한 휴대폰 매장에서 그는 살해한 A씨의 신용카드로 최신형 아이폰 4대, 총 596만원어치를 태연하게 결제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들을 곧바로 되팔아 도주 자금을 마련했죠.
살인의 죄책감보다 당장의 돈이, 도망칠 자금이 그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오후 5시 31분 서울 송파구 신천동 몽촌토성역 인근의 한적한 도로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그는 품속에 숨겨뒀던 공업용 절단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목을 옥죄고 있던 감시의 족쇄, 전자발찌를 강력한 힘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는 끊어진 전자발찌를 100m 떨어진 화단에 던져버리고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돼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시스템의 마지막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린 채 그는 이제 추적 불가능한 유령이 됐습니다. 두 번째 비극을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강윤성이 두 번째 피해자 B씨를 살해하기 약 8일 전,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위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윤성의 집 근처 한 편의점 CCTV에는 그날의 긴장감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강윤성과 B씨는 편의점 밖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잠시 후 B씨는 겁에 질린 얼굴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산을 하던 점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부탁했죠. 밖에서 언성이 높아지면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 한마디는 그녀가 당시 강윤성에게 얼마나 큰 공포와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살인은 결코 갑작스러운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죽음의 그림자를 직감하고 살아남기 위해 마지막 도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8월 28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윤성을 잡기 위해서 경찰의 추적이 시작됐어요. 경찰은 렌터카 GPS를 통해 서울역 인근에서 그가 버리고 간 차량을 발견합니다. CCTV 영상에는 당시에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담겨 있었죠. 강윤성이 차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차가 나타나서 그의 렌터카 주변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던 강윤성은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서 황급히 사라졌어요. 경찰관과 그의 거리는 불과 20여 미터. 시간 차이는 단 몇 분에 불과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추격전에서 경찰은 아깝게 범인을 놓치고 맙니다. 이제 자신의 차도 휴대폰도 버려야 했던 강윤성. 그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서울 시내를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지막 연락수단으로 길거리의 공중전화를 택합니다. 수화기를 든 그가 전화를 건 상대, 바로 8일 전 자신을 두려워하며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던 50대 여성 B씨였어요. 드라이브 하자는 그의 연락의 B씨는 결국 그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8월 28일 오후 두 사람은 B씨의 차에 함께 올랐어요.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두려움과 채무의 굴레에 묶인 두 사람은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목적지 없이 떠돌았어요. B씨에게는 공포의 마지막 드라이브였죠.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다시 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B씨는 과거 강윤성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갚으라고 강하게 독촉했어요. 강윤성은 일부라도 갚겠다며 회유하려 했지만 B씨는 단호하게 전액 변제를 요구했죠. 그녀의 정당한 요구는 이미 살인으로 이성의 끈이 끊어진 강윤성에게 살인의 마지막 스위치를 누르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8월 29일 새벽 3시경 차는 다시 서울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인근의 한적한 주차장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강윤성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B씨의 목을 졸라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은 겁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지 53시간 만에 경찰과 보호관찰소의 감시망을 비웃으면서 서울 도심을 활보하던 괴물은 결국 두 번째 희생자를 만들고 말았죠. 강윤성이라는 한 개인의 악마성도 문제지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총체적 인재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결코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세심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놓쳐버린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첫 번째는 경찰과 보호관찰소에 믿기 힘든 초기 대응 실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윤성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직후인 8월 27일 새벽, 그해 야간 외출 위반 경고가 울렸어요. 하지만 보호관찰소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죠. 이후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자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그의 집을 무려 5차례나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끔찍한 살인의 증거가,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어요. 영장 없이는 함부로 문을 열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는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며 사실상 초동 대처의 미흡함을 시인했습니다. 대응 실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7일 밤 보호관찰소 직원이 강윤성의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검찰 당직실을 찾아갔지만 영장의 긴급성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일 오라고 해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이로 인해 흉악범의 체포영장이 청구되기까지 무려 20시간 이상이 협의됐습니다. 이것은 범인에게 20시간이 넘는 자유로운 도주 시간을 벌어준 셈이죠. 만약 이때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 영장을 발부받고 집안을 수색해서 첫 번째 시신을 발견했더라면 두 번째 피해자의 죽음은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흉악범 감시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전자발찌. 그 자체의 허술함이죠.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특정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보루는 동네 철물점에서 산 공업용 절단기 앞에서 힘없이 끊어졌어요.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이후 전자장치의 경고성을 강화하고 훼손 시 경보음을 더 크게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막기 위해 채워놓은 장치가 이렇게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낳기에 충분했죠. 세 번째는 흉악범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전과 14범에 끔찍한 성범죄까지 저지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실제로 강윤성은 2005년 공범들과 함께 약 40일 동안 여성 30여 명을 상대로 강도와 강간을 저지른 흉악범이었고 그 중에서도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극악무도한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한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이유는 법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강윤성의 범죄는 그 이전에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법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결국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잠재적 시한폭탄과도 같은 인물이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강윤성이라는 인물 자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이토록 돈에 집착하며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는 출소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3개월간 생계 및 주거급여 등으로 약 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계속 때만 되면 식사를 달라고 요구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직원들이 많이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지인 A 역시 그가 늘 돈이 없다, 배고프다며 돈이 급한 것 같았다고 증언했죠. 즉 그의 범죄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채워지지 않는 금전적 욕망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폭력적인 성향이 결합된 결과였던 거예요. 이 네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맞물리고 증폭되면서 결국 두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봤지만 결국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강윤성이라는 한 인간의 삐뚤어진 분노와 잔혹성이었어요. 사회가 만든 괴물이라는 그의 항변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민낯은 그가 체포된 직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8월 3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 현관을 나섰을 때 수많은 취재진이 그를 둘러쌌어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그는 대답 대신 방송사 마이크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응수했습니다. 그가 걷어찬 마이크에 기자가 이마를 맞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죠. 호송차에 타면서도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도 똑바로 해라. 기자들이 보도를 엉터리로 하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지. 그리고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더 못 죽여서 한이다.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사회 탓으로 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 한스럽다는 말. 그의 입에선 단 한마디의 반성이나 사죄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회를 향한 책임 전가와 섬뜩한 망언만이 터져나왔을 뿐이죠. 그는 스스로를 가해자가 아닌 사회가 만든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그의 죄는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검찰은 그의 극악무도한 범죄와 전혀 없는 교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어요.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잔혹성, 누범기간 중의 범행, 반성 없는 태도를 볼 때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를 넘어선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여론 또한 사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죠.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강윤성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가 자수한 점, 그리고 두 번째 살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법은 그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대신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어요. 강윤성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범인은 창살 없는 감옥을 활보하다 이제 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시간은 흘러 이 끔찍한 사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가겠죠. 하지만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 명의 흉악범은 사회에서 격리됐지만 그를 막지 못한 시스템의 구멍은 과연 모두 메어졌을까요? 전자발찌는 더 단단해졌을지 몰라도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현장의 판단력과 의지가 그만큼 단단해졌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강윤성은 자신의 죄를 사회 탓으로 돌렸지만 그의 변명 뒤에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두 명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한 명은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 했죠. 특히 두 번째 희생자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공포에 떨며 주변에 도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두 여성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